옛날 옛적 황금빛 벼가 물결치는 경상도의 넓은 들판 한가운데 위풍당당한 기와집 한 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3대째 이 고을 최고의 부자로 이름난 박대감 댁이었지요. 해마다 곳간에 쌓이는 쌀가마니가 넘쳐나 새 곳간을 지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 집안의 자랑은 단순히 재물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청마루 가장 귀한 자리에는 증조부께서 임금님께 하사받았다는 청화백자 운항문 주병이 가문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었죠. 보름달처럼 희고 맑은 바탕 위로 푸른 구름과 고고한 학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 주병은 가문에 살아있는 혼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의 대단한 집안에도 안주인 이 마님의 속을 까맣게 태우는 깊은 근심이 있었으니 바로 가문의 대를 이을 손주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외아들 원호에게 시집 온 며느리 서연의 뱃속에서 나온 것이라곤 딸아이 다솜이 하나가 전부였으니까요. 남아선호 사상이 뼈에 사무친 시어머니 이 마님의 입에서는 매일같이 칼날 같은 잔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난히 햇살이 따갑던 어느 가을 아침, 대청마루에는 이미 차가운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콜록, 콜록. 이년아.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마루 하나 제대로 못 닦고 뭘 꿈을 대고 있는 게냐? 내년에 그 복 없는 몸뚱어리 때문에 우리 집안의 복이란 복은 모조리 달아나겠다. 며느리 서연은 묵묵히 마른 걸레질만 할 뿐이었습니다. 시집 올 때 비단결 같던 손은 이미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메말라 있었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단 한 번도 원망 섞인 말이 나온 적이 없었죠. 허나 죽은 듯이 침묵하는 그 순종적인 태도가 시어머니의 뒤틀린 심사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어디 벙어리 행세라도 하는 것이냐? 살아있는 시어미가 말을 하면 뒤소리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리 입이 무거우니 아들 소식도 무거운 게야. 쯧쯧, 내 팔자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하인들의 부산스러운 목소리와 함께 박대감의 사촌뻘 되는 윤부인이 교태 가득한 걸음걸이로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어머, 형님. 이른 아침부터 며느리 군기 잡으시는 중이셨나봐요. 호호. 하기야 며느리란 아침 저녁으로 닥달하고 조여야 제고시를 하는 법이지요. 아이고, 제수씨 아니신가? 어인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셨는가? 별일은 아니고요. 우리 집 막둥이가 이번에 무과에 급제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잔치를 열기 전에 형님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려고 왔지요. 이게 다 아들 셋을 떡하니 낳아준 우리 며느리 복 아니겠어요? 호호호. 윤 부인은 말끝마다 아들과 며느리 복을 강조하며 이 마님의 속을 긁어댔습니다. 아들 셋을 연달아 낳은 그녀 앞에서 이 마님은 고개조차 들 수 없었죠. 허허. 그렇구려. 제수씨는 참 좋겠네. 나는 저기 저 기둥뿌리 같은 년 때문에 매일이 속죄하는 마음인데. 쯧쯧, 형님도 참 저리 비리비리해서 어디 아들 기운이나 받겠어요. 계집애 하나 낳고 배가 말라버렸다면서요? 씨 없는 밭은 갈아엎는 게 도리인데 형님 댁은 너무 정이 많으신 게 탈이야. 모욕적인 언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서연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파르르 떨 뿐이었습니다. 윤 부인이 돌아간 뒤 이 마님은 그 분풀이를 고스란히 서연에게 쏟아냈습니다. 다 내년 때문이다. 내년이 내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어디 가서 며느리 복 없다는 소리를 듣게 만들어? 이 쓸모없는 것. 바로 그때 박 대감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첩화란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꿀에 절인 모과차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셔요. 윤 부인께서 또 신기를 건드리셨군요. 그분 성정 참 고약하시지 않습니까? 어찌 그리 입만 열면 남의 속을 긁어대는지. 오, 화란이냐. 그래, 내가 전연 때문에 속이 상해 잠시 이성을 잃었구나. 형님께서도 참 안타까우시지요. 저리 고운 얼굴로 왜 사내아이 하나를 점지받지 못하셨을까? 허나 어머님, 너무 형님만 탓하지는 마셔요. 다 하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제 꿈자리가 요 며칠 뒤숭숭한 것이 마음에 걸릴 뿐입니다.
꿈. 무슨 꿈을 꾸었기에 그러느냐? 꿈에 황금잉어 3마리가 연못에서 놀기에 필시 이 집안의 복을 가져다줄 태몽이라 여겨 치마폭으로 건져 올리려 했습니다. 허나 갑자기 찬바람이 휙 불어와 잉어들이 놀라 흩어지더니 그만 시커먼 구렁이 1마리가 나타나 잉어들을 모조리 삼켜버리지 않았겠습니까? 화란의 말은 교묘한 칼날이 되어 서연의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집안의 복을 삼켜버리는 시커먼 구렁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들었느냐? 이 구렁이 같은 년. 내년이 떡하니 버티고 앉아있으니 저리 황금 잉어인들 들어오려다 기겁하고 달아날 밖에. 에이, 재수 없어. 당장 저 가보나 닦아라. 티끌 하나라도 묻어나오면 내년에 살가죽을 벗겨버릴 것이야. 예, 어머님.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장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짓밟히고 있는 자신의 처지와는 너무나 다른 고고하고 완벽한 주병의 자태. 그 위로 화란의 독사 같은 시선이 꽂혔습니다. 그날 오후 한양 나들이에서 돌아온 박대감이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온 식구를 사랑채로 불러 모았습니다. 다들 모였는가? 이 박대감이 오늘 아주 어마어마한 보물을 구해왔느니라. 하인이 커다란 오동나무 상자를 마루 한가운데 놓자 박대감은 천하를 얻은 듯 거만하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모두의 기대를 벗어난 그저 사람 머리통만 한 시커먼 돌덩이 하나였습니다. 자, 보아라. 이 돌이 무엇인고 하니 저 멀리 남쪽 바다를 건너온 현성석이라는 신비로운 보석이다. 이 돌을 곱게 빻아 유약에 섞어 그릇을 구우면 그 빛깔이 마치 깊은 밤하늘의 은하수를 그대로 떠다 담은 듯 신비롭기 그지없다 하더구나. 즉, 영감도 참 노망이 드신 게입니까? 저 쓸데없는 돌멩이 하나에 천금을 쓰셨단 말입니까? 시커멓고 볼품없기가 꼭 저기 저 며느리 팔자 같구먼. 뭐이 어째? 무식하기는. 여편 내가 보물을 보는 눈이 없으니 원. 아이고, 어머님. 그런 말씀 마셔요. 대감 어르신의 높은 안목을 이 고을에서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필시 검고 투박한 겉모습 안에 천상의 빛이 숨어있을 것이옵니다. 허허. 화란이 너는 뭘 좀 아는구나. 여봐라. 당장 고을에서 제일 가는 사기장이를 대령토록 하라. 하지만 박대감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불을 뗐지만 가마에서 나온 것은 그저 시커멓고 투박한 사발 나부랭이뿐이었죠. 다 내년 때문이다. 내년에 그 재수없는 기운이 이 집안에 가득하니 보석인들 제대로 빛을 낼 수 있겠느냐. 썩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결국 현성석은 재수없는 돌멩이가 되어 창고 깊은 구석에 처박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늦가을 집안 대청소를 하던 날에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이 마님은 가보인 백자주병을 직접 닦겠다며 서연을 옆에 세워두고 잔소리를 퍼붓고 있었고 화라는 그 옆에서 교묘하게 부채질을 하고 있었지요. 어머님, 힘드실 터인데 따끈한 차 한잔하고 하셔요. 형님도 고생이 많으시지요? 화라는 이 마님에게 찻잔을 건네는 척하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교묘하고 재빠르게 몸을 틀었습니다. 피할 곳이 없던 서연의 등과 화란의 어깨가 툭 하고 미세하지만 분명하게 부딪혔습니다.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은 서연의 손이 그만 탁자 끝에 아슬아슬하게 놓여있던 백자주병을 밀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멎는 듯한 짧은 정적. 그리고 이어지는 쨍그랑 하는 날카롭고 처절한 파열음. 달빛 같던 백자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 위로 섬세하게 새겨졌던 운항 무늬는 형체도 없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내 주병. 내 목숨 같은. 잠시 넋을 잃었던 이 마님의 얼굴이 이내 시뻘개지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년. 내가 기어이 우리 집안의 보물을 깨뜨려? 우리 가문의 혼을 내가 깨뜨렸어. 어머님, 송구합니다. 허나 방금 화란이가 제 등을 밀어서
형님, 어찌 그런 억울한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어머님께 차를 올리려 했을 뿐인데, 아이고 어머님, 저 귀한 것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닥쳐라. 어디서 감히 해괴망측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냐. 내년이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질투심에 눈이 멀어 집안의 복까지 깨뜨려. 소란에 놀라 달려나온 박대감 또한 박살이 난 주병의 자네를 보고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이럴 수가. 가보가. 우리 박씨 가문의 역사가 저 재수 없는 년의 손에 박살이 났구나. 저 년은 사람이 아니다. 집안에 들어온 애끼다. 애끼야. 아버님, 어머님, 제발 저를 내치지 마옵소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평생 수처럼 일하며 속죄하겠나이다. 용서. 내년을 용서하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꼴을 보란 말이냐. 여봐라. 당장 전년을 대문 밖으로 끌어내어 내쫓아라. 딸년까지 함께 내쫓아라. 전년의 씨앗은 이 집에 한 톨도 둘 수 없다. 이년아. 내년이 깬 것이니 이거나 들고 가거라. 이 더러운 사금팔이 깨진 도자기 조각이나 들고 가서 길바닥에서 밥을 빌어먹든 목을 매달든 내 마음대로 해. 시어머니는 하인에게 시켜 가장 크고 날카로운 백자 조각들을 보자기에 싸게 한 뒤 그것을 서연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날카로운 조각에 긁혀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흘렀지만 서연은 육신의 아픔보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몸조차 가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제발 저희 어머니를 용서해주세요.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시끄럽다. 저 계집애도 함께 끌어내어라. 꼴도 보기 싫으니 어서 끌고 나가. 결국 서연은 어린 딸 다솜의 작은 손을 붙잡고 10년 세월 피눈물을 묻었던 정든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굳게 닫히는 대문 뒤로 시댁 식구들의 저주와 화란의 거짓 흐느낌이 비수처럼 나라와 등에 꽂혔습니다. 밤은 깊어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인적 끊긴 산길에는 굶주린 승냥이의 울음소리만이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어머니, 무섭습니다. 그리고 발이 돌멩이에 찢어진 듯 아픕니다. 더는 못 가겠습니다. 다솜아, 예쁜 내 딸아, 가여운 내 새끼,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힘을 내다오. 저 산모퉁이만 돌면 틀림없이 따뜻한 불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게다. 서연은 명백한 거짓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밀한 자식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을 수는 없는 존재인 법, 그녀는 이를 악물고 딸을 업은 채 지옥 같은 산길을 옮겼습니다. 꼬박밤을 새우고 새벽녘, 서연은 마침내 기력이 다하여 길 한가운데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솜아, 내 딸, 이 못난 어미가 미안하다. 다음 생에는 부디. 바로 그때 희미한 흙냄새와 오래된 나무 타는 냄새가 그녀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눈을 들자 저만치 비탈 아래에 허물어져가는 흙집과 버려진 가마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곳은 수십 년 전 괴팍한 성정의 늙은 도공이 평생을 홀로 그릇만 굽다 이름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버려진 사기굴이었습니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우리 가여운 모녀가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은 면하게 해주셨군요. 하지만 굶주림과 공포에 시달린 어린 다솜은 며칠 못 가 심한 열병을 앓으며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춥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할머니가 나를 노려보고 계십니다. 무서워요. 다솜아, 정신 차려라. 내 딸아. 어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아무도 없다. 이 어미가 여기 있지 않느냐? 딸의 숨소리가 점점 희미해져 가자 서연은 문득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끔찍한 유혹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홀린 듯이 허리춤에 매달아 두었던 사금팔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저주가 담긴 그 날카롭고 차가운 백자 조각. 서연은 가장 뾰족한 조각 하나를 집어들어 자신의 목을 향해 가져갔습니다. 잠꼬대로, 어머니 손은 약손인데
그릇도 예쁘게 만드실 텐데. 딸의 희미한 잠꼬대 한마디가 천근 같은 무게로 그녀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약손. 그래. 내 손은 내 딸을 살려야 하는 약손이지. 이 손으로 내 목숨을, 내 딸의 희망을 끊을 수는 없다. 통곡이 그친 자리, 그녀의 텅 비었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닌 독하고도 처절한 결심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죽을 힘이 남아있다면 그 힘으로 살 길을 찾아야지.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반드시 살아남아 내가 누구인지, 내 손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리라. 서연은 정신을 차리고 가마터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흙더미 속에서 옛 도공이 쓰다버린 듯한 진흙과 유약 단지, 그리고 익숙한 검은 돌, 현성석 조각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미쳐야 본전. 서연은 딸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10년 넘게 어깨너머로 보아왔던 도공들의 손길을 떠올리며 진흙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솜아. 어미가 너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예쁜 그릇을 만들어주마. 조금만 더 기운을 내다오. 손톱이 부서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닳아 피가 맺혔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밤낮의 사투 끝에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허물어져 가는 가마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늘이시여, 천지신명이시여. 부디 굽어 살피소서. 제 딸을, 제 가여운 딸을 살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침내 가마에 불이 꺼지고 서연은 떨리는 가슴을 안고 조심스럽게 가마의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릇은 모두 보기 흉하게 갈라지고 일그러진 실패작이었습니다. 절망의 빛이 드리워질 무렵 마지막 남은 가장 작은 사발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 그 순간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칠흑같이 검은 사발의 표면에 마치 깊은 밤하늘의 은하수를 그대로 떠다 담은 듯 영롱하고 자잘한 별무늬가 신비롭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빛을 받는 각도에 따라 그 별들은 금빛으로, 은빛으로, 푸른빛으로 빛나며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오묘한 광채를 뿜어냈습니다. 아름답구나. 정말로 아름다워. 그것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낸 희망의 불씨이자 그녀와 딸의 목숨을 이어줄 생명줄이었습니다. 며칠 뒤 딸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장터로 내려간 서연. 하지만 사람들은 시커먼 그릇이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낙심하여 돌아서려던 그때 평생을 팔도강산 누비며 진귀한 물건만 취급해온 보부상단의 큰 상단주 김영감의 발걸음이 뚝 멈췄습니다. 부인, 잠시만. 그 그릇 좀 볼 수 있겠소? 김영감은 사발을 받아들고 이리저리 돌려보다가 햇빛 아래 드러난 별무늬를 발견한 순간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허, 이거 참으로 기이한 물건이로다. 마치 캄캄한 밤하늘을 그대로 떠다 담은 듯하구나. 부인, 이 그릇은 대체 누가 만든 것이오? 제가 산속 가마터에서 직접 구운 것입니다. 당신이 말이오. 이런 천상의 솜씨를 가졌으면서 어찌. 혹 괜찮다면 남은 그릇을 내가 모두 사도 되겠소. 값은 부르는 대로 쳐드리리다. 김영감의 도움으로 딸 다솜의 병은 차츰 나았고 서연은 새로운 희망과 함께 다시 그릇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별을 담은 그릇 현성자기는 안목 있는 한양의 양반들과 부호들 사이에서 조용하지만 무섭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서연을 내쫓은 박대감 댁의 형편은 날로 기울어갔습니다. 복덩이라 믿었던 화라는 사치와 향락으로 곳간을 탕진했고 아들 원호는 노름에 빠져 가산을 탕진했죠.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본전을 찾으면 제가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네가 기어이 이 집안을 거덜낼 작정이냐? 집안의 기강은 무너졌고 재산은 쥐구멍으로 새어나가듯 사라졌습니다. 어느 깊은 밤, 환한 달빛 아래 서연은 시어머니가 던져주었던 깨진 백자 주병 조각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이 차가운 조각들만 보면
아직도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나는구나. 내 심장을 찢어놓은 원수 같은 물건.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이 아픔 또한 나의 일부다. 피할 수 없다면 내 손으로 이 상처를 다시 피워내리라. 모욕의 상징을 영광의 증거로 바꾸리라. 다음 날부터 서연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현성자기의 표면을 섬세하게 파낸 뒤 그 안에 곱게 간 백자 사금파리 가루를 채워 넣어 무늬를 만드는 상감 기법이었지요. 수없는 실패 끝에 마침내 첫 번째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을 품은 검은 사발 위로 부서진 백자 조각이 만들어낸 한 조각의 하얀 달과 몇 개의 별들이 고고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하지 않았기에 더욱 처절하게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은 이 그릇을 달별자기라 부르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달별자기의 명성은 마침내 대궐에까지 알려졌고 임금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어명이요. 과인이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며 하늘에 제를 올리고자 하니 달별자기를 만든다는 서도공은 즉시 입궐하여 제사에 쓰일 제기를 제작토록 하라. 서연은 그동안 갈고 닦은 모든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칠흑 같은 흙자기 위에 백자 사금파리로 섬세하게 매화와 대나무를 새겨 넣었지요. 임금은 완성된 제기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그녀를 조선 최고의 사기장으로 인정하는 어사화까지 하사했습니다. 어사화를 받는 날 고을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그녀에게 찬사를 보냈지요. 바로 그 영광의 순간 인파의 가장자리, 남루하고 초라한 행색의 무리 속에서 서연은 익숙하디 익숙한 얼굴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박대감과 이마님, 그리고 그녀의 남편 원호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아 동량이라도 얻을까 기웃거리는 신세가 된 것이지요. 예어, 여보. 저기 저 사람이 설마 우리 며느리가 아니냐? 자신들이 재수 없는 년이라며 내쫓았던 며느리가 지금 눈앞에서 온 백성의 존경을 받는 최고의 장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던져준 모욕의 상징, 그 사금파리가 오히려 그녀를 상징하는 영광의 증표가 되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아이고. 내가 내 손으로 복을 걷어차고 살아있는 보물을 내쫓았구나. 이 어리석은 년. 이 천벌을 받을 년. 단상 위에서 서연은 통곡하는 시댁 식구들을 그저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평온함만이 흐르고 있었지요. 잔치가 끝나고 서연은 조용히 사람을 보내 박대감 일가를 자신의 새 거처로 불렀습니다. 면목이 없네. 우리가 자네에게 무슨 나드로. 차라리 우리를 매우 치게. 차라리 나를 때리고 욕을 하거라.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밥상을 차려내왔습니다. 며칠을 굶주린 그들은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죠. 아버님, 어머님. 다 지난 일입니다. 원망은 저 가마솥의 재와 함께 모두 태워버린 지 오래입니다. 아가. 내가 잘못했다. 이 늙은이가 눈이 멀어 너 같은 보물을 몰라보고 어머님께서 던져주신 사금파리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어머님을 원망만 하겠습니까? 아픔을 딛고서야 더 단단해지는 것이 흙의 이치이듯 사람의 삶도 그러한가 합니다. 이곳에 머무시며 기력을 차리십시오. 서연은 그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택하는 대신 더 큰 용서로 그들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 후 서연의 달별자기는 조선의 밤이라 불리며 대대손손 그 가치를 인정받았고 그녀는 깨진 조각으로 하늘을 빚은 여인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오래도록 존경받았다고 합니다. 진정한 보물은 온전한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지고 버려진 것에서도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다시 피워내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에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